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주식이랑 차이나 전기차 얘기를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 보니까 이제 폭락을 했잖아요. 폭락한 나스닥, 물가 상승이 재발하냐,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페루가 1대1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구를 지어줬는데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K 배터리를 기술력으로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K 배터리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잘못하면은 중국한테 완전히 기술력에서도 밀려서 거의 뭐 파산 수준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다우산업이랑 나스닥 종합 S&P 500 특히나 나스닥 종합이 2.24%나 빠졌고요. S&P 500이 1.32%나 빠졌습니다. 요 근래 뭐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되면서 트럼프 효과로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갔다가 이게 갑자기 또 CPI나 PPI 지수, 물가 지수가 오르니까 또 급락하는 거 보면서 아 조금 걱정된다. 인플레이션이 재발되는 거 아니냐 이게 걱정된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맵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뭐 테슬라만 빼고 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다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만 좀 3% 올랐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차트 보면은 테슬라만 오른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테슬라만 오르고 전체적으로 주식이 다 하락했냐?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CPI랑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재가열되냐?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올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반짝하면서 이거를 막으려고 아마도 금리 인하를 빠르게 또 멈추고 금리 인상 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도 예상이고 우리가 예전에 금리 인하 시작을 언제 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장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예측을 했지만 그 예측이 안 맞았잖아요. 금리 인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것도 예전에는 뭐 길게 해서 쭉 내년까지 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그거와 다르게 지금 금리 인하가 갑자기 빠르게 종료가 되고 오히려 금리 동결 및 아니면 인상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시장에서는 불안감 가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는 거다.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다. 그리고 뭐 또 트럼프가 돼서 이제는 제2의 10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제2의 대공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유튜버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예상하는 또 그 목사님 있잖아요. 트럼프가 귀에 총을 맞아서 이렇게 또 대통령이 당선될 건데 귀에 암살 시도를 하면서 총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그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의 목사님인가 호주의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 후에 경제 대공황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저도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심하기는 이르고요. 그리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속슬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폭이 이제는 제한이 돼버렸다. 왜냐 많이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일단 많이 올랐고요. 중국에 대한 제재가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또 중국에 대한 제재가 커질 거 아니에요. 뭐 무역 전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가장 큰 게 뭐겠어요? 반도체 제재를 어떻게든 하겠죠. 반도체 제재를 가장 세게 드라이브를 걸 텐데 그러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엔비디아도 있겠고 그다음에 TSMC도 있겠고요. ASML도 있겠죠. ASML, 그다음에 퀄컴, 그다음에 뭐 인텔 이런 것도 중국으로 수출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중국 매출이 뭐 20%에서 30% 나오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그 20% 30% 매출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렇게 줄어든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속슬이나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쪽은 당분간은 상승이 조금 불안감 때문에 지체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TQQQ나 뭐 QQQ도 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제 12월 달이 돌아오고 하니까 좀 이제 상승분을 많이 매도를 해서 250만 원 공제를 맞출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 팔아야 되는지 그거는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은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빨리 팔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팔 때 한번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지금 페루랑 중국과 1대1로 이 거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중국의 이 의도, 목적이 뭘까? 이 1대1로를 하면서 항구를 페루에 지어주면서 어떤 거를 중국이 노리면서 이거를 해주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의 배터리 기술이 있잖아요. 배터리 기술이
날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듣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지금 K 배터리보다 그러니까 국내 2차전지 한국 배터리 기업보다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 왜 미래가 밝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이 기술력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특종이 또 하나 있는데요. GM이 또 직원 1000명을 감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도 이제는 직원을 1000명을 감원한다고 합니다. 진짜 뭐 중국도 뭐 힘든 기업들은 감원을 하고 있지만 중국 말고 지금 보면은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그 다음에 어디죠? 닛산이나 이런 데가 지금 자꾸 임원들을 감원하고 있죠. 지금 사람들을 감원하고 있는 거 보면서 중국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국의 과잉 생산이나 중국의 이런 산업 확장이 결국에는 이런 제너럴 모터스나 다른 자동차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다른 자동차 기업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했던 유럽이 망하고 있고요.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아마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줄 거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실을 얘기해주면은 중국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또 얘기해주면은 너 뭐 중국인 댓글 부대냐, 중국한테 돈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사실에 대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술에 대해서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뭐 정치적인 논리로 또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어떤 뭐라고 해야죠? 너 어떤 얘기를 하면 너 좌파냐? 어떻게 얘기하면 너 우파냐? 이렇게 그냥 아예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구글링을 하든지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니면은 트위터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찾아보고 그걸 반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중국의 이 기술이 좋다 아니면 중국의 어떤 산업들이 특히나 저는 전기차 이쪽 배터리 산업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너 중국을 찬양하는구나 너 중국인이구나 너 중국 뭐 댓글 부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딩도 아니고 참 그런 것 좀 하지 마셔라. 그런 분들은 그냥 차단 그냥 댓글을 차단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대꾸할 가치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랑 뭔 대꾸를 해서 비움 빠지기도 싫으니까 좀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대를 잘 알아야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를 잘 알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대조차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조차도 안 한다. 국뽕에 절여져 있어서 노력조차도 안 해서 정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전에 우리 나라 망할 때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을 겪었을 때 임진왜란 전에 있잖아요. 외놈들이라고 하면 좀 일본 외가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발전했고 군대들이 많다. 이거를 일본에 갔다 온 뭐 통신사라고 있었나? 통신사 이 외교관들이죠. 그 당시 외교관들이 일본이 많이 발전했다. 일본이 지금 서양의 문물을 받으면서 이 뭐 군대가 현대화되면서 무기도 현대화되고 우리도 이제는 10만 양병설을 해야 된다. 10만 대군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고 야 너 친일파냐? 너 일본 놈이냐? 이렇게 하면서 아마 조롱했겠죠. 그 당시에도 그 간신들이 옆에 임금 옆에서 아마도 조선시대 때도 조롱을 했을 것이다. 쟤 일본물 먹고 오니까 일본 찬양하는구나. 저 일본 놈 다 됐네.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도 조롱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막고 그 다음에 뭐 나라가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뭐 일본한테 식민지 당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뭐 식민지를 한 일본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식민지를 당한 우리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바보같이 정책을 하고 빨리빨리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강했으면 안 당했겠죠.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자체도 좀 반성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전 정보를 여러분들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중국 주식이든 아니면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하시는 분들이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인데 좋은 정보를 드려야죠. 그리고 또 미국의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제가 좋은 얘기를 하고 뭐 거의 뭐 찬양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미국 놈이냐 이런 얘기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얼마나 내로남불인지 정말 미국한테는 뭐 충성을 다하고 종미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중국한테는 조금만 뭐 좋게 얘기하면 야 너 중국 놈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 진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렇게 잔소리가 길었는데요. 그냥 뭐 제 채널이 원래 이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목요일날 페루 국빈 방문과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를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에이펙에서도 중국이 아마 주인공이지 않을까. 왜냐 줄 게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한테 줄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워낙
경제 규모도 크고 기술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한테 줄 게 많다. 그래서 페루한테 어떤 걸 줬냐면은요, 항구를 지어줬습니다. 창카이라고 해서요. 창카이 항구라고 해서 5년 전부터 이거를 지어줬다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루에서 중국까지 해상 운송 시간이 23일로 단축됐고 물류비가 20% 절감이 됐고요. 페루에서 연간 45억 달러의 수익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찬차이 이 항구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일부로 페루 태평양 연안에 중국이 건설하는 거대 항구로 시진핑 주석이 11월 14일 날 개항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JPMC의 무인 크레인, 그 다음에 상하이 모터스의 자율주행 DCV 차량, 그 다음에 하웨이의 5G 타워, 그 다음에 비아디의 전기차 엔지니어 전기차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0년 때 창카이 포트, 여기에 페루의 창카이 포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를 지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진, 비교 사진까지 나와 있다. 예전 현대 이 회장 있잖아요. 정몽주 회장이 이걸 지은 것처럼 그런 게 조금, 정주영 회장이죠. 죄송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 조선소를 짓고 항구를 짓고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페루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뻘에 이렇게 항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어서 페루의 경제를 이렇게 더 활성화되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완공까지는 5년이 걸렸지만 남미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항구가 페루에서 개장을 합니다. 최첨단 항구는 중국의 국유기업인 코스코 해운이 건설했다. 코스코 해운, 포스코가 아니라 코스코 해운이 건설했습니다. CGTN의 댄 콜린스는 이 프로젝트가 페루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봐야겠죠? 이 자동화 항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어줬는데요. 이게 자동화된 게 보이시죠? 자동화돼서 자율주행 이런 옮기는 컨베이어 이런 트럭들이 이 컨테이너를 옮겨줍니다. 옮겨주면서 이렇게 선적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옮겨준다. 자율주행 되는, 거의 무인화가 다 되어 있어서 크레인들이 옮겨주고 그다음에 이 컨테이너들을 이렇게 옮기고 있다. 이게 24시간 돌아가고요. 매일매일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거의 많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네요. 지금 24시간 돌아가고 지금 이렇게 쭉 많이 된다. 사람이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미국처럼 이렇게 항구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 이렇게 데모도 안 하겠죠. 아예 일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데모를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자동화가 돼버려서 그냥 사람이 필요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금 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건설해줘서 빠르게 이제 페루의 경제를 살릴 수가 있겠죠. 이 경제가 살려고 하면은 역시나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큰 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로 향하기 전에 만자닐로바 롱비치로 화물을 보내는 대신 이제 대형 화물선은 중국으로 직접 가서 운송 시간을 10일에서 12일 단축시킨다. 그래서 찬차이는 브라질 농부들이 생산물을 중국으로 운송하는데 가장 편리한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구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1대1로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중국과 해외 지역 간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상품이 중국으로,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해외 지역으로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수 있는 이런 1대1로 이 무역로겠죠. 그래서 이게 한간에는 잘 안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잘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상관없지만 그냥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드린다. 지식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또한 중국의 항구와 인프라가 페루에서 중앙아시아, 브라질에서 미얀마까지 이런 등 다른 국가와 무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을 델타항공의 애틀란타 공항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나와네요. 델타항공의 애틀란타 공항으로 생각해라. 왜냐하면은 뉴욕시티와 온두라스를 오가는 비행을 할 때 정말 ATL에서 환승을 해야 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델타항공은 ATL을 통해서 환승하는 것을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환승할 수 있는 이 무역로의 중심지가 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실크로드를 다시 만들겠다. 원래 1대1로의 취지가 원래 무역로 이쪽에 중심이 되는 중국이 되겠다. 세계 지금 무역의 중심 글로벌 허브가 되려고 지금 1대1로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중국을 거치며 중국은 무역 증가 플러스
다른 상거래에서 통과 수수료, 그러니까 항구, 그다음 운송, 철도 등 이런 거를 징수로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노리는 거죠. 이게 패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견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의 패권을 잡으려면 첫째로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이 있어야,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역로를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네 번째로는 또 뭐 여러 나라들의 신임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얻는 게 미국이어서 지금도 이제 패권을 잡고 가고 있는데, 그거에 계속 도전하는 게 이게 중국의 1대1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체 및 모든 글로벌 스포크를 운송로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운송로나 무역 표준을 중국으로 맞춰야 된다. 무역 표준 있잖아요. 표준을 뭐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죠. 이런 스탠다드를 중국으로 맞춰야 된다. 그러면 스포크가 직접 여행하는 것보다 중국을 통해 목적지에 더 쉽고 저렴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해석은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중심에 중국이 될 것이다. 1대1로의 중심에 중국이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 1대1로가 이 철도와 육로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중국을 통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포트 나와 있잖아요. 남미에서 쭉 연결이 돼서 페루를 통해서 뭐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이 돼서 또 해상 무역로로는 이렇게 연결해서 전 세계를 연결할 수가 있다. 뭐 미국은 좀 빠졌네요. 미국 대륙은 빠져 있는데 멕시코구나. 여기 미국 대륙은 빠져 있지만 전 세계를 이렇게 미국을 빼고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지금 준비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중국이 무역로를 만들고 철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거를 연결을 해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또 나와 있죠. 이 태평양 부근에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뭐 노스앤젤레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창카이 항구가 여기 있네요. 창카이 포트가 여기 있거든요. 이거를 줄여준다. 여기 남미에서 많이 이렇게 유통할 수 있게, 여기서 되면은 많이 유통할 수 있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멕시코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퍼지면서 뭐 호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뭐 한국, 일본, 아시아, 전체 아시아로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 남미에서 이렇게 퍼질 수 있는 데가 이 창카이 항구가 될 수가 있다. 이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이 계속 기술 굴기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은 또한 이런 걸 지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고 경제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국 자체가 이 테스트베드라고 하죠. 그냥 베타 테스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 개발하고 중국이 태양광을 개발해서 해상 태양광도 이렇게 여기 엄청난 규모의 해상 태양광도 자기들이 시험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개발이 되는 거겠죠. 이런 개발을 하면서 자기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만약에 재생에너지나 이런 개발이 성공을 했다. 성공을 하면은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하는 거죠. 항구나 아니면은 이런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는 해외로 수출을 한다. 페루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국가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그렇고요, 수출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땅이 있고 인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는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인도도 못하고 있고, 인도는 기술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뭐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있지만 인구나 아니면은 땅이 좁아서 이런 걸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거의 이 기술력이나 이런 거를 꽉 잡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친환경 이쪽에서도 아마 스탠다드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제가 짧게 해드릴게요.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값싼 상품에 대한 중독은 미국의 제조업을 파괴하고 환경 파괴를 부추기고 부의 격차를 확대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런 게 지금 제조업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했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격차도 극대화했다. 미국이 부채와 중국에 대한 의존에 빠져들면서 우리의 경제적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해서, 달러 부채를 발행해서 중국의 제품들을 계속 샀잖아요. 그래서 빚이 가장 계속 쌓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미국의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싼 상품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미국의 제조업을 뒤흔들었죠.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중국보다 이제는 경쟁력이 없어지면서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졌다.
근데 이거를 뭐 찬양하는 유튜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그게 잘못됐고요. 지역사회가 먼지 속에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이어졌다. 이게 제조업 붕괴가 이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칼럼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경 피해도 지금 되고 있고, 신자유주의 이런 걸 추구하자 보니까 환경 피해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 비용이 엄청나진다. 중국은 노동 조건이 개선되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로 인해서, 신자본주의로 인해서 여전히 끔찍한 노동 조건을 견뎌내고 있다. 이러한 값싼 상품에 대한 중독은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부를 정상으로 끌어올리고 나머지를 부스러기에 놓고 경쟁을 하게 한다. 그래서 부의 격차가 커지고 빈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저렴한 상품의 매력은 강박적인 구매와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지출 사이클에 갇혀 있다. 그래서 신용카드 부채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렴한 수입품은 특히 중국산에 대한 미국 의존도는 긴장과 정치적 자세로 가득 찬 복잡한 경제적 상호 의존의 그물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켰다, 이런 얘기겠죠. 미국은 중국 수출 홍수가 시작된 이후 중국의 국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의 미국 부채 보유로 인해 중국은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랑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한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 이제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다 덤핑을 해버리면은 국채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국채가 이제 파산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마 미국이 그렇게 크게 압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제조업이나 이런 기술 발달이 왜 중국에서 더 빨리 일어나냐면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쭉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멘스나 소니나 민네이 이렇게 해서 많은 항공우주 이런 다국적 기업이 있었는데 고급 부품 제조를 전문으로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근로자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경쟁사와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장비를 갖추면 기본적인 실력은 갖추게 되지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하려면 인간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사장은 성공하려면 직원들을 잘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직원들을, 결국엔 사람이 자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보면은 인력을 고도하게 잘 키우려고 수년간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키우려고 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 특히나 기술력을 더 키우려고 했는데 미국이나 이런 조금 발전된 국가들은 오히려 변호사와 금융인들로 가득 차서 이쪽으로 이렇게 많은 급여를 주면서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니까 결국에는 제조업이 붕괴가 일어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게 다 이런 이유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너무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도 있잖아요. 특히나 미국이죠. 너무 금융화를 통해서 금융 쪽으로 너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버리니까 정작 그냥 기본이 되는 제조업이 붕괴가 돼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가장 약할 때일 수도 있어요. 금융으로는 가장 강하지만 그 금융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하면은 제조업이 이제는 거의 붕괴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을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미국도 언젠가는 힘들어질 일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보니까 신형 초음속 비행기를 생산을 해내겠다. 이게 발표가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1시간 반 만에 비행이 가능한데요. 최첨단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이 비행기는 마하 5 이상의 속도에 도달하여 여행 시간을 단축하고 새로운 항공 표준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행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27년에 첫 비행을 위한 풀사이즈 초음속 제트기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할지, 이게 현실적으로 마진이 남을지, 그게 중요하죠. 마진이 남고 그게 될 수 있을 건지. 여기서 보니까 CATL이 27년까지 1800마일 주행거리로 전기 비행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CATL도 여기에 아마 여러 가지 이렇게 연구를 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개발된다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대1로의 또 연장선이죠. 중국과 유럽 철도 급행의 역사적 이정표. 그러니까 11월 15일 날 오전 10시 20분에 10만 번째 중국에서 유럽 철도 급행이 충칭에서 듀스부르크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출발했습니다. 이 이정표는 10년 이상의 개발,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간의 새로운 무역로와 협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중국의 이제 배터리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내연기관을 따라잡았지만 배터리 기술에서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고성능 엔진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연기관도 잘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시도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 현재의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면 고급 내연기관 엔진보다 에너지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비아디의 양왕 U9과 샤오미 SU7 울트라와 함께 본 것이다. 그래서 1280마력 2초 만에 제로백을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연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내년에 1000V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왜 경쟁이 없나요? 야, 진짜 대박입니다. 그래서 리튬 망간 인산철 배터리 셀에서 4.2V, 그 다음에 NCM 셀에서 3.7V를 낼 수가 있다. 3.7V. 야, 대단하죠? 그래서 파우치에 250개의 셀을 담으면은 BMS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를 아마 잘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샤오미의 울트라는 4.2V 배터리 셀이 없기 때문에 897V를 사용하지만 비아디의 최상위 모델에는 1000V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아디가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거를 한국이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비아디 배터리는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도 빠른 충전이 가능하므로 90%까지 높은 충전을 유지하고 경쟁 제품보다 95% SOC에서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더욱 컴팩트하고 열 팽창이 적은 최신 SiC 모듈을 사용하면 셀을 더욱 단단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는 팩 레벨에서 높습니다. 이렇게 비아디의 이런 좋은 기술력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000V, 그다음에 MN 및 그다음에 SiC 모듈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집중적인 연구 개발 R&D를 통해서 철, 인산염, 망간과 같은 저가 원자재를 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대단하죠. 최고의 포장 및 BMS를 갖추고 있다, 비아디가. 그래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모두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SSB, 아마 이게 전고체 배터리 기술과 더욱 향상된 SiC BMS, 그러니까 배터리 매니징 시스템이거든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게 생산에 들어가면은 1200V를 생산하는 최초의 회사가 될 수도 있다. 비아디가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의 원통형 배터리의 표준 전압은 아래를 참고하셔라. 그래서 리튬 망간 인산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네. 그래서 더 높은 전압, 그리고 동일한 에너지 출력에 대해서 더 적은 암페어가 들어가고 낮은 흐름으로 뭐 이렇게 가서 전체적으로 다 좋다, 이런 식으로 비아디의 이런 배터리를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보시고요. 그다음에 샤오미 SU7 울트라 생산 모델은 당사의 프로토타입과 동일한 3개의 모터로 구성 탑재하여서 지금 이 레이스용 4도어, 그러니까 4개의 문이 달린 강력한 1548마력의 출력을 더했다. 이렇게 기술력이, 샤오미조차도 전기차를 처음 만드는데 이런 기술력이 나온다는 게 이제는 끝났다.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를 먹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왜 거대한 배터리팩을 장착한 400km의 ER-EV, 주행 연장의 하이브리드가 많이 보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충전 방전 속도가 느린 배터리 셀의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ER-EV, 그러니까 주행 연장의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SOC가 50%로 낮아지면 동일한 성능에 도달할 수 없는 저렴한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배터리 기술이 최고인 비아디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쟁 업체들은 고객이 100km를 운전하면서도 자동차를 가속할 수 있도록 더 큰 팩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더 많은 에너지가 남을수록, 더 많은 방전이 이루어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비아디 배터리가 그만큼 이 하이브리드에서도 좋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 비아디는 경쟁사보다 우수한 방전 곡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랄 일이 아니다. 비아디 전기차는 여전히 20%의 SOC에서 최대 전력에 가까운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훨씬 더 일찍 쇠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더 많이 소모됨, 그 다음에 최고 속도에서 방전하기가 더 어려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전기차의 성능은 배터리 기술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 셀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전압에서 작동하는지, 열 관리, 충전 주기, 방전 및 충전 곡선, 그 다음에 비아디의 충전 주기와 테슬라를 비교해봤는데 아래를 참조하라는데 비아디의 배터리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왜냐, 비아디는 아예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고
자체 전기차에 넣어버리니까 테슬라보다 더 최적화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비아디의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IM 모터스에서 지금 세미 솔리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반고체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NCM 음극, 그 다음에 산화물 전해질에서 361도의 이 반고체 배터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최첨단이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여전히 비용 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아디와 CATL은 비용이 낮아지고 방충전 성능이 현재 LFP 및 3원계 배터리에 도달할 때만 전고체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밀도가 높고 빠르게 충방전할 수 있으며 높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매우 높은 전압을 지원하는 매우 고성능 배터리를 얻기까지 아직 3년에서 5년이 남았다. 그래서 이름 없는 배터리 제조업체는 놀라운 뭐라고 해야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 모든 헛소리를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선두주자는 비아디와 CATL이다. 그래서 그들은 실험실에 놀라운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진정으로 준비되면 당신은 그것을 1년 후에 고급 자동차에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몇 년 후에 중형 모델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걸리고요. 그 다음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하웨이에서도 역시 고체 배터리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작년에 출원된 서파이드 SSB,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특허가 이렇게 공개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하웨이도 이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세상을 혁신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3가지 주요 경로를 가지고 있다. 황화물, 비아디, CATL, 하웨이 모두 이것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산화물과 폴리머는 다른 사람들이 작업합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지금 SSB 배터리 수명 주기 및 빠른 충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실험실 기술과 연구에 따르면 세포 수준에서 720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에너지 밀도가 720까지 이제 나온다. 그래서 따라서 2배의 최고 반 SSB, 그러니까 반고체 배터리 기술과 3.5배의 인산철 배터리 기술이다. 이게 어마어마하다. 일단 신뢰성과 충전 및 방전 성능이 현재 인산철 배터리 수준에 도달하면 이 방향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아마도 2년 안에 이렇게 진전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비아디가 계속 이런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의 지금 자회사 핀드림스죠. 핀드림스 배터리가 SCMG와 공동으로 건설 기계용 특별히 설계된 세계 최초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비아디는 이 건설 이런 중장비 배터리도 이렇게 전동형으로 만들려고 만들어주고 있다. 대단한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아디는 올해 말에 55.39kWh 배터리 팩과 그 다음에 210km의 전기차 주행거리를 갖춘 업그레이드형 T5DM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연료 소비량은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양이 개선되었습니다. 비아디 또한 300km의 주행거리를 가진 T5 EV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새로운 T5DM이 이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전기버스, 트럭 이런 것도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1월 13일 날 지금 상해 자동차랑 상해 아우디랑 아마 비아디가 공동으로 이제는 중국 북동부의 최초의 전기차 전원 배터리 생산기지가 이렇게 계약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비아디와 아우디의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되었으며 지금 지금 상해 자동차와 이런 샘플을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공장은 상해 자동차가 생산하는 모든 브랜드에 대해 60GWh의 생산 용량을 갖출 예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아디가 같이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UAM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드론 택시로 유명한 이항 모터스 있잖아요. 이항 모터스가 SSB 전고체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2V EV톨 시험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80의 밀도의 배터리 팩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40도에서 플러스 150도에서 작동을 48분 10초에 비행을 했다. 그래서 기존보다 60에서 90% 긴 지속 시간이었다. 그래서 지금 향후 몇 년 동안
지금 뭐라고 해야죠? 전고체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향상되면서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배터리 셀의 밀도는 700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포장 및 구조적 배터리 기술로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서 이런 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서 이항 모터스도 개발이 돼서 세계 최초의 비행 테스트를 하고 25년 말까지 고체 배터리 인증과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UAM에 투자를 해야 되냐? 저는 좀 세모다. 저는 투자를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소식도 있으니까 한번 배터리 관련 소식도 있으니까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항 모터스가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 자율공중 물류 뭐 이런 것도 시행을 하고 있고 8km 왕복도 하고 있고요. 페르시아만, 아부다비 페르시아만 그래서 4km 앞바다에 주둔한 선박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항 모터스가 여러 가지 이런 스마트 운송, 스마트 관광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저고도 경제라고 하잖아요. 저고도, 낮은 고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제 이런 산업인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전기차 부분 말고도 전기 트랙터도 지금 10월에 5,331대가 판매가 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트랙터랑 이런 로더, 이런 중장비, 이런 농기계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이제 전동화가 중국에서는 점점 더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배터리가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구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항구는 진짜 이 물동량이랑 이런 걸 보면은 뭐 브루클린의 약 10배와 가깝다. 10배와 가깝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엄청나게 큰 항구들이 많다. 광저우, 베이, 상하이, 선전, 수저우 이런 데가 계속 항구가 커지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알리 익스프레스도 있고 쉬인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이제 비아디의 샤오무 항구와 함께 중국의 최대 전기차 수출 허브가 될 것이다. 샤오무 항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선하다, 그다음에 시백이 모두 여기에서 생산하는 주요 리튬 배터리 생산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샤오무 항구도 많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커지고 있으니까 주가는 지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꾸준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좋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저는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올라주면 좋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서 또 내려와 버리면 또 한동안 또 고생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제발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상향 라인을 타고 쭉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고 여러분 또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